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손석희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동영상 정말 너무 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논문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인 손석희 씨의 논문이기 때문에 한층 더 정확하게 빈틈없는 논리와 팩트를 가지고 손석희 씨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매 눈을 가지고 다들 한번 검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석희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뭐 예를 들면 공정성, 날카로움, 신뢰. 뭐 예를 들면 이 정도가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손석희를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단어. 저도 그래서 처음에 손석희 씨의 이 논문 표절에 대한 기사를 접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뻥치시네. 손석희가 설마. 아마 근데 저랑 다 비슷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호기심을 갖고 있는 저에게 제가 손석희 씨의 논문을 보고 전 정말 엄청 큰 심란함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번 이 논문 표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같이 발간한 연구윤리의 이와 실천,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간한 연구윤리 평가 기준 및 사례집, 그리고 한국연구재단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같이 발간한 연구윤리 사례집인 좋은 연구 실천하기라는 책자,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윤리정보센터라는 이 사이트에서 자료를 얻었습니다. 이 자료들과 이 책자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손석희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그 해외 유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논문 표절의 유혹에 휩싸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국인 유학생이 이제 해외로 유학을 갔을 때 그들은 예를 들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혹은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고 했을 때 수백 수천 페이지의 영어 논문들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백 수천 페이지의 읽은 영어 논문들을 기초로 해서 자신만의 문장으로 소화를 해서 이제 영작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영작의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즉, 영어 논문, 즉 영작을 해야 되고, 하지만 영작이라는 것이 이 스피킹, 말하기나 리딩, 독해와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 수백 수천 페이지의 영어 논문들을 읽어내야 하고 또 이 읽어낸 영어 논문들을 기초로 해서 영작을 해야 하는 이 어려움에 휩싸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논문 표절의 유혹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외국인이 한글로 논문 쓰기 이런 경우 흡사한 거죠. 미국의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인 앤더스 쿠퍼슨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동안, 5, 6년 동안 한글을 공부한 다음에 한글로 논문을 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거 그러니까 역으로 뒤집어서 손석희가 20, 30평생 한글로 말을 하고 한글로 글을 썼던 손석희 씨가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영어로 논문을 쓴다. 영어로 영작을 해서 대학원 논문을 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논문 표절 자료들에 의하면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생들이 표절의 유혹에 휩싸이게 되는 경위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한 100여 장에 해당하는 논문을 썼다고 치겠습니다. 그것을 이 찰스라는 학자가
이 100장에 해당하는 논문을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한 몇 줄로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처 표시 1번 해놓고 밑에 각주에 토마스라는 사람의 논문에, 그러니까 이 논문은 1980년대에 쓰여진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이제 인용을 했다. 이 100장에 해당하는 글을 내 나름대로 이제 찰스가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내 논문에 실어놨다라는 표시를 이제 각주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마침 이때 유학생 김 씨가 토마스라는 이 교수의 논문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 토마스라는 사람의 논문의 100장을 읽자니 너무 많고 양도 많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 100장을 읽고 영작을 해서 이 유학생 김 씨 나름 이 본인만의 문장으로 이제 소화시킬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즉 영장 능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니까 마침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궁리하던 중에 보니 이 찰스라는 학자가 만든 이제 이 토마스라는 사람의 논문을 읽고 요약 정리한 이 문장을 본 겁니다. 이걸 그대로 베끼고 나서는 예를 들면 인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대로 베꼈으면 당연히 출처 표시를 찰스라는 사람도 해줘야 되고 이 토마스라는 사람도 해줘야 됩니다. 왜냐? 이 토마스라는 사람의 이 100장에 해당하는 논문의 내용을 읽고 찰스라는 사람이 요약 정리를 해놓은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는 찰스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그대로 베껴왔으면 당연히 찰스라는 사람의 인용 표시도 해줘야지만 이 찰스라는 사람이 토마스라는 사람의 100장에 해당하는 이 논문을 읽고 요약 정리한 이 열매의 가치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베꼈으면서 출처를 토마스로만 이렇게 해놓는다면 당연히 이 찰스라는 사람의 과실은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절은 절도와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절도라는 단어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정의를 하자면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오는 행위를 바로 절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표절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남의 문장을 인용 출처 표시 없이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곧 즉슨 허락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인용 출처 표시인 것입니다. 내가 이 문장을 좀 가져다 쓰겠다. 내가 당신의 문장을 좀 가져다 쓰겠다라고 허락을 받는 행위를 인용 출처 표시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용 표시는 또 뭐고 출처 표시는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하게만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이 진중권 교수가 조국 교수의 논문을 잠시 자신의 논문에 인용을 좀 하려고 할 때 이 문장을 그대로 이제 쓴다면 쌍따옴 표시를 이렇게 해줘서 이 문장이 내 문장이 아니라 조국 교수의 문장이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면서 밑에 각주에 조국이 쓴 형법 개론 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 쌍따옴표 표시는 진중권 내가 쓴 문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조국 교수가 쓴 문장을 내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그런 일련의 약속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쌍따옴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인용 표시라고 하는 것은 즉 쌍따옴표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출처 표시, 이 밑에 이렇게 각주를 표시한 것은 내가 과연 어디서 퍼왔나 정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용이라는 것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나옵니다. 말 자체가 너무 딱딱하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만 읽어본다면 직접 인용은 원문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 큰 따옴표로 인용문을 표시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간접 인용은 원문과 내용을 정리하여 자신의 언어로 풀어 쓴 것으로 따옴표 등의 문장모를 사용하여 인용 부분을 표시하지는 않는다. 알 듯 말 듯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직접 인용이란 토씨 하나 안 빼고 그대로 가지고 온 문장, 그리고 간접 인용이란 적절하게 표현만 바꿔서 가지고 온 문장을 말한다. 그래서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 보호인 이 쌍따옴표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만 하고 그리고 출처 표시를 해줘야 한다.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 보호를 할 필요는 없지만 출처 표시는 필수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변희재 대표가 한 트윗의 내용인데요. 제가 만약에 이 변희재 대표의 이 트윗을 직접 인용한다고 한다면, 직접 인용이라 하면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는 트윗에서 그대로 문장을 가져왔죠. 안철수는 하늘이 새누리 기회주의자들을 위해 내려준 요정 같습니다. 민주당을 야금야금 죽여주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보시면 이걸 그대로 가져왔죠.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냥 문장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쌍따옴표 표시를 해줘서 이 문장이 내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이 변희재 대표가 쓴 문장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 규정에 이렇게 쌍따옴표 표시를 해서 직접 인용을 해라. 토시 하나 안 빼고 가져올 경우에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간접 인용을 했다. 간접 인용이라고 하면 이 문장은 적절하게 이제 자신만의 문장으로 소화시켜서 이제 내용은 같지만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변희재 대표는 안철수 의원을 요정에 비유하며 최근 민주당과 안 의원 사이의 관계를 설명했다. 즉, 이 트윗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트윗을 나름대로 이제 본인만의 문장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내용은 같습니다. 결국엔 변희재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요정에 비유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내용은 같지만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간접 인용의 경우엔 출처 표시만 해주면 되고 이렇게 쌍따옴표 표시를 해줄 필요는 없지만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쌍따옴표 표시를 해줘서 이 문장이 바로 변희재 대표의 문장임을 확인시켜줘야 한다는 것이 논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연구 실천하기라는 이제 연구유리 사례집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 요약을 하면 논문 표절이라 함은 인용 출처 표시 누락을 말한다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몇 문장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장을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절 내용이 논문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관계없이 표절 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작은 분량이라도 적절한 인용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문장을 차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표절 혐의를 벗기 어렵다. 여기서 적절한 출처 표기, 적절한 인용의 형식. 여기서 적절한 인용의 형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쌍따옴표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인용. 인용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인용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문장을 가져왔다는 형식을 취해주는 것. 곧 쌍따옴표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만 더 읽어보면 만약 복사하기와 붙이기를 반복해서 다른 사람의 문장이나 표현을 그대로 자신의 논문에 사용하면서 적절한 인용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표절에 해당한다. 여기서 적절한 인용의 형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쌍따옴표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적절한 쌍따옴표 표시를 취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당연히 표절에 해당한다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에 나온 자료를 보면 이 표절에 대해서 출처 표시를 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읽어보면 부분적, 한정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로 타인의 특정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하였으면서도 그중 일부에만 출처 표시한 경우, 즉 앞부분 혹은 뒷부분에만 달랑 한 번 출처 표시를 했으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논문 그 문장들을 그대로 베껴온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앞부분 혹은 뒷부분에 아무리 출처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문장들에는 출처 표시나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출처 표시로 봐서 표절 문장으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음 문장 읽어보시면 활용한 저작물의 원저자의 이름을 밝혀서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참고 문헌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 네, 이것도 이해가 가시죠? 2차 저작물의 표절, 이건 재인용 표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용부호를 사용하고 출처 표시를 했지만 인용부호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인용을 하는 인용 후 표절의 경우,
즉, 앞부분에 아무리 인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나는 이 한 문장만 인용하겠다고 표시를 했는데, 나머지 9문장에 대해서도 인용 보호를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베껴왔다면, 딱 그 인용 표시를 한 문장만 제대로 인용, 표기를 하는 경우고, 나머지 9문장에 대해서는 그냥 베낀 경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표절 문장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인용 후 표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면 제가 친구한테 양말 한 켤레를 빌린다고 이제 허락을 받고서는 양말 10켤레를 제가 가져가면 나머지 9켤레는 당연히 훔친 것이 됩니다. 고로 제가 문장 1개를 쓰겠다고 인용 출처 표시를 하고는 문장 10개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나머지 9개 문장, 즉 인용 출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가져가겠다고 이 허락을 받지 않은 나머지 9개 문장은 표절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허락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인용 출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 기준 및 사례집 자료에 따르면, 여기 읽어보시면 출처 표시를 했지만 직접 인용하면서도 인용 부호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직접 인용이란 아까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토시 하나 안 빼고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토시 하나 안 빼고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용부 이 쌍따옴표 표시를 해줘서 이 문장은 내가 2차 가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타인의 문장을 내가 바로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가져온 문장이다 라는 것을 독자에게 알려주는 논문 규정의 약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 읽어보시겠습니다. 부분적 한정적으로 출처 표시를 한 경우 활용한 타인의 동일 저작물 여기저기서 가져온 부분이나 타인의 다른 저작물 여기저기서 가져온 부분 모두에 대해 출처 표시를 해야 하는데 어느 일부분에만 하는 경우, 즉 다른 사람의 문장을 여기저기서 많이 가져왔는데 출처 표시 딱 하나만 해놓고 나 여기서 출처 표시했지 않았냐, 그럼 나머지 부분 내가 뭐하러 하느냐, 여기 했는데 라고 변명하는 경우를 애도 역시 표절이라고 이렇게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이제 교과부와 한국연구대단에서 발간한 자료집, 연구윤리 사례집인 좋은 연구 실천하기 자료집을 보면 인용문의 길이가 짧으면 문장 안에서 인용 부분을 따옴표 안에 넣는 방식으로 기술한다. 즉 다른 사람의 문장을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베껴오는 경우에는 따옴표를 베껴온 그대로 가져온 문장들의 표시를 해줌으로써 이 문장이 내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문장임을 확인해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 다음 문장 읽어보시면 간접 인용의 형식을 취하면서 다른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출처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표절이 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왜냐하면 손석희 씨가 했던 표절들의 대부분이 이 문장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간접 인용의 형식이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쌍따옴표 표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접 인용을 했을 경우, 즉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른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을 경우에는 쌍따옴표 표시를 해야 하는데, 간접 인용은 아까 윤리정보센터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쌍따옴표 표시를 따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문장을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적절히 자신만의 문장으로 소화를 시켜서 변형을 시킨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쌍따옴표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 쌍따옴표 표시를 안 했다는 것은 곧 간접 인용의 형식을 얘기하는 건데, 간접 인용의 형식을 취하면서 다른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 다른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는 직접 인용을 말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앞부분에 출처 표시를 했을지라도 그거랑 관계없이 표절이 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연구윤리정보센터 자료에 보시면 간접 인용은 원문과 내용을 정리하여 자신의 언어로 풀어 쓴 것으로 따옴표 등의 문장보를 사용하여 인용 부분을 표시하지는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발간한 이 자료의 내용을 아까 보여드린 자료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면, 아주 작은 분량이라도 적절한 인용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문장을 채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표절 혐의를 벗기 어렵다. 여기서 적절한 인용의 형식이 무엇입니까? 쌍따옴표 표시입니다. 남의 문장을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가져왔다면 적절한 인용의 형식, 바로 쌍따옴표 표시를 해줘야만 표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복사하기와 붙이기를 반복해서 다른 사람의 문장이나 표현을 그대로 자신의 논문에 사용하면서 적절한 인용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표절에 해당한다. 여기서 적절한 인용의 형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쌍따옴표 표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따옴표 표시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표절에 해당한다. 어떻게 했을 경우에? 이제 복사하기가 그대로 다른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제 적절한 인용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면, 즉 쌍따옴표 표시로 인용 표시를 해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표절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2012년 3월 30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프로에서 이제 문대성 의원의 논문 표절에 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면서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개라면 용인 가능한 실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수가 면수가, 쪽수가 매우 많다 그런다면 그건 허용되기 힘들고요. 국민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은 물론이고 제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등 다른 대학교의 연구윤리 규정에도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은 명백히 표절인데 그 개수 자체가 몇 개인가가, 이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전체 옮겨놓은 똑같은 문장이나 오타까지 똑같은 이런 사항이 도대체 몇 면이니, 퍼센트지가 20%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구구절절의 문장인데, 보시면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은 명백히 표절인데, 여기서 인용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쌍따옴표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쌍따옴표 표시 없이 도용하는 것은 명백히 표절이다. 다만 그 개수가 몇 개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손석희 씨의 이런 류의 인용 없이 도용한 이 문장들은 약 130여 곳에 이르릅니다. 예를 들면 서너 곳만 돼도 이걸 표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억지고 모순입니다. 하지만 130여 곳에나 인용 없이 다른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이것을 실수로 보는 것이 오히려 억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엣지온이라는 사람의 이 문장을 손석희 씨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전혀 인용 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베껴온 경우인데, 그래서 인용 표기 누락에 의한 표절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 경우를 보시면 틸리라는 사람이 엣지온이라는 사람의 문장을 인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인용 분량이 서너 줄 이상으로 길 경우 행을 바꾸고 여백을 든 문단을 만든다. 이 경우에는 따옴표는 사용하지 않고 출처를 밝혀도 된다. 그러니까 쌍따옴표, 너무 다른 사람의 문장을 인용한 그 길이가 너무 길 경우에는 이렇게 행이랑 여백을 남겨서 이제 따로 표시를 해준다 의미인데, 보시면 1977년도입니다. 틸리라는 사람이 엣지온이라는 사람의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당연히 행과 여백을 바꿔서 이제 마치 쌍따옴표와 같은 표시로 이제 적절한 인용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인용 분량이 서너 줄 이상으로 길 경우 행을 받고 여백을 둔 문단을 만든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이거 1977년도입니다. 손석희 씨 논문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입니다. 보시면 올리버와 마르웰이라는 사람의 문장들을 그대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처 표시는 했지만 인용 표시는 전혀 없죠. 문장은 그대로 가져온 거죠. 왜냐? 시간이 부족했거나 영장 능력이 부족했거나, 이 문장들을 읽고 나서도 손석희 씨 본인만의 문장으로 만들어낸 영장 능력이 부족했다, 혹은 시간이 부족했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명백한 인용 표시 누락에 의한 표절입니다. 사소한 실수라고 보기엔 130여 곳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과부와 이제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연구윤리 실천 사례집에 의하면 출처 표시를 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 해서 부분적 한정적으로 출처 표시를 한 경우로 타인의 특정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하였으면서도 그중 일부에만 출처 표시를 한 경우, 활용한 저작물의 원저자의 이름을 밝혀서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참고 문헌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 인용부호나 출처 표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인용부호는 쌍따옴표 표시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앞에서 출처 표시 원저자의 이름을 밝혔어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쌍따옴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 제3자 독자가 봤을 때 이 문장이 타인의 문장인지 손석희 씨의 문장인지 구분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거 앞에 이제 다음 사례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이것은 진중권 교수가 이제 문대성 의원의 논문 표절을 비판하면서 쓴 이 리트머스라는 블로그에서 쓴 글인데요. 보시면 특히 남의 문장을 빌려올 때는 반드시 따옴표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따옴표, 이거 직접 인용, 남의 문장을 빌려올 때,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빌려올 때는 따옴표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진중권 교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써 있죠. 인용에는 정해진 형식이 있다. 즉 자신이 인용하는 글의 저자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바로 위에 인용문을 보라. 학위 논문이 아니라 인터넷에 내다버리는 글을 쓸 때도 인용을 한 후에는 저자와 출처를 밝히게 되어 있다. 특히 남의 문장을 빌려올 때는 반드시 따옴표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1970, 80년도에는 논문 규정이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없었다. 다 관행이고, 옛날에는 그런 논문 규정들이 불명확했거나 아예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거 보시면 이건 세종대학교에서 발간한 1980년도 2월에 발간한 논문 작성법이란 자료입니다. 보시면 분명히 인용 출처 표기 규정이 언급이 되어 있고, 보시면 현재 연구윤리 규정들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직접 인용, 인용부호, 간접 인용, 인용의 출처를 알려주는 주의 번호나 참고문헌 다 언급이 되어 있고, 지금에서 정의하는 직접 인용과 인용부호와 간접 인용에 대해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화면 정지해놓고 한번 판단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연구윤리 규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논문 규정에 관한 것들이 없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석희의 논문 표절 양상을 살펴보면 손석희 논문 총 106페이지인데 이 중에서 23% 정도가 이제 표절 페이지입니다. 나머지 77%만 이제 비표절 페이지고요. 약 4분의 1 정도가 이제 타인의 문장으로 구성된 거.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베껴 왔으면서 인용 표시가 안 돼 있는 문장들이 23%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논문에서 약 4분의 1이 작성자 본인의 문장이 아니라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문장으로 이루어진 논문이라면 그 논문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된 논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이 쓴 문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문장이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다 싹 뽑아봤습니다. 파란색은 재인용 표절 부분이고 빨간색 부분은 텍스트 표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석희 씨가 직접 영작한 문장은 이 페이지에서 보면 거의 없다. 밑줄 친 문장들은 모두 타인들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른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베껴온 겁니다.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베껴올 경우에는 분명히 쌍따옴표 표시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제가 유튜브 링크에 분명히 다 걸어 놓겠습니다. 총 130여 개의 표절 문장이고요. 그러니 과연 이것들을 사소한 인용 표기의 누락으로 포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100개 문장들의 모두 인용 표시, 이 쌍따옴표 표시를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만약 이 100개 문장들의 모두 인용 표시, 이 쌍따옴표 표시를 제대로 했다면, 제가 한번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장에 인용 표시, 이 쌍따옴표 표시를 한다는 것은 곧 그 문장이 손석희 본인이 영작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똑같이 가져왔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렇게 많은 문장들을 모두 인용 표시를 한다는 것은 바로 내 논문은 타인의 문장들을 이렇게나 많이 그대로 똑같이 베껴온 형편없는 논문이다 라는 걸, 즉 나 영장 못한다 라는 걸 그대로 모두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용 표시, 쌍따옴표를 다 빼버리고 단지 출처만 앞이나 뒷부분에 살짝 밝혀서 마치 손석희 본인이 남의 논문을 읽고 본인만의 문장으로 영작해 놓은 것처럼 독자들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사례를 보시면, 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1965년도에 1판을 내고 2판 1971년도에 냈는데, 존 켈리라는 이 사람이 이제 이 2판 내용을 보고 이제 정리해서 인용을 해서 본인의 논문에 실습니다. 근데 이 정리 인용한 문장을 손석희 씨가 그대로 베낍니다. 그럼 출처 표시를 당연히 존 켈리도 해놔야 되고, 올슨 이 1971년 판을 해놔야 되는데, 존 켈리는 싹 빼놓고 그냥 바로 올슨 1965년도만 출처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올슨이란 사람, 이 사람이 쓴 문장인데, 이 문장을 요약 정리해서 이 사람 존 켈리가 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합니다. according to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까지 objectives까지 해서 요약 정리를 해 놓는데, 보시게 되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동일한데 손석희 씨가 이 존 켈리 씨의 이 문장을 그대로 베끼었습니다. 이 문장이 뭐냐? 이 문장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근데 손석희 씨는 이 문장을 그대로 베꼈으면서도 존 켈리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올슨만 해놓음으로 해서 존 켈리 씨가 이 문장을 읽고 요약 정리해 놓은 이 열매만 그대로 따먹었으면서 출처 표시는 올슨만 해놓은 경우. 전형적인 재인용 표절입니다. 왜냐? 척 때문입니다. 내가 손석희 씨, 내가 이 올슨의 문장을 읽고 직접 내가 이렇게 문장을 구성했다라는 척. 사실은 이 문장 그대로 베껴왔으면서.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존 켈리의 문장 그대로 다 베껴왔죠. 이건 98년도 논문이고 2000년대입니다. 보시면 부분적 한정적으로 출처 표시를 한 경우로 타인의 특정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하였으면서도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했죠. 그중 일부에만 출처 표시한 경우, 일부에만 출처 표시했죠. 뒷부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용 표시 전혀 안 되어 있죠. 활용한 저작물의 원저자의 이름을 밝혀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용보. 여기서 전혀 정확한 인용보, 쌍따옴표 표시 말하는 겁니다. 쌍따옴표 표시 전혀 없습니다.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베꼈으면 당연히 직접 인용으로서 쌍따옴표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베꼈습니다. 영장 능력이 부족했거나 시간이 부족했을 경우 이런 표절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여기서 이거 보시면 파이어맨 앤 캠슨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 이 내용을 손석희 씨가 그대로 베꼈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올슨이라는 사람의 이 1960년도 논문을 이 파이어 앤 캠슨이 이제 이걸 인용을 했는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레이턴트라는 단어를 모르고 실수로 라지로, 그리고 51페이지인데 151페이지 실수로 잘못 인용합니다. 근데 손석희 씨는 이 문장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라지 151페이지. 만약에 근데 여기 보시면 출처 표시는 올슨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얘기는 뭐냐? 올슨으로 출처 표시를 했으면 당연히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베낄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장을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이 파이어 앤 갬슨의 이 실수까지, 심지어 이 말줄임표까지 그대로 똑같이 베끼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복붙했으면서 이거 그대로 자기가 읽고 이렇게 한 척.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표절 증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화면 정지하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로저스라는 사람과 이제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의 내용을 이 젠킨스라는 사람이 나름 이제 정리 인용을 해서 자신의 논문에 실었는데, 이 정리 인용한 문장을 손석희 씨가 그대로 베꼈습니다. 자, 설명을 해보면 이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런 논문 문장을 썼는데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긴 문장을 정리 인용해서 젠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두세 줄로
요약 정리를 합니다. 이 문장을 손석희 씨가 그대로 똑같이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베꼈습니다. 프리먼도 마찬가지죠. 프리먼도 이러한 문장을 썼는데 요약 정리 젠킨스가 이렇게 요약 정리한 내용을 여기 똑같이 베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출처로 당연히 젠킨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석희 씨는 이 프리먼을 출처로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프리먼이나 로저스의 이 문장들을 읽고 이렇게 요약 정리했다는 척하기 위해서 전형적인 재인용 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출처에서 젠킨스는 쏙 빼고 로저스와 프리먼만 표기했다. 손석희가 젠킨스의 열매만 쏙 따먹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표절 사례가 많은데 이걸 다 시간에 담으려면 1시간도 모자랍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설명을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거를 이제 2편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서 이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것만 보시면 2012년 3월 30일 MBC의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서 한 말입니다. 조국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논문 그대로 펼쳐놓고 보시면 바로 그냥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진짜 맞는 말입니다. 논문 2개 펼쳐놓고 똑같은 문장이 있으면 똑같은 문장이나 보고 판단하고 출처 인용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해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 논문 표절 전공이 예를 들면 법학이냐 경제학이냐 뭐 이공계 쪽이냐 나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진짜 그냥 두 논문이 표절 논문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피표절 논문 그리고 표절 논문 2개를 딱 갖다 놓고 똑같은 문장들의 밑줄 그어놓고 출처 표시, 인용 표시 확인해보면 딱 다 나오는 문제죠. 손석희 씨가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용을 할 경우에 인용 내용을 밝히는 것은 기본이긴 하나 쭉 문장을 이어가다 보면 쭉 인용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은 밝혔지만 또 뒷부분에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뭡니까? 앞부분에 밝혔지만 또 뒷부분에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 이거 손석희 본인 논문 얘기죠. 앞에만 살짝 출처 표시했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싹 다 베낀 거. 자신의 논문을 약간 인지하고 있다고 봐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조국 교수님이 아까 했던 말 그대로 합니다.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표절인데 여기서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 쌍따옴표 표시 없이 도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개수 자체가 몇 개인가? 손석희 씨는 130여 개입니다. 페이지 수로 따지면 약 23%가 표절 문장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문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2편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인용을 다 빼놓고 다른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베껴왔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영장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다. 둘째, 시간이 촉박해서. 유학생들의 흔한 표절의 유형인데 한글로 논문을 쓰는 것도 어려운데 영어로 논문을 쓴다. 즉 영작을 한다. 이건 스피킹이나 리딩과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당연히 쌍따옴표 표시를 해야 하는데 약 130여 곳에서 쌍따옴표 표시를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쌍따옴표 표시를 한 논문, 그러니까 손석희 씨가 참고했던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 다 쌍따옴표 표시로 다른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을 경우에는 쌍따옴표 표시로 직접 인용 표시를 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논문의 기본인데, 논문 규정의 기본인데 그거에 플러스 다른 손석희 씨 본인이 참고했던 논문들에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 자신이 그 논문 원문을 읽고 영작했다는 이 척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손석희 씨가 이제 미네소타 이제 대학에 유학 중일 때 이제 약간 했던 인터뷰. 밑줄 친 것만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추측만 해보시면 됩니다. 여성 농아의 상세한 근황. 20대 입사하려고 들여다봤던 토플책을 40대가 돼서 입학하려고 다시 들여다본 셈이죠. 요구하는 점수가 높은 편이어서 고생 좀 했습니다. 토플책을 20대
한번 보고 40대 한번 보고. 그러니까 영어를 못했다 잘했다 이거를 설명하기보다는 영어로 이 수준으로 영어 논문을 쓸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의 말로 공부하는 어려움. 공부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건 미국 학생들이었다. 자기 나라 말로 공부하니까요. 저도 영어 공부는 예전에 하느라고 했는데 수업 시간에 쓰는 영어는 아무래도 일상 언어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뭐 확실히 자기 손석희 씨 본인이 했던 얘기인데 영어로도 논문을 쓴다. 이거 영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로버트 할리라든지 요즘 사유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논문을 쓴다고 한다면 한글로 뭐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학문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서 가능할까요?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논문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미국인이 한글로 논문을 쓰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아까 봤던 방금 전에 이런 사례들 이런 글을 통해서 유추해 봤을 때 과연 손석희 씨가 영어로 논문을 쓸 수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경우 네 이러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계산 다 넘어가고 이제 2편에다가 이 사례를 다 제가 제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클릭을 계속 해도 끝이 없네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건 뭐 이제 외국인 논문도 모자라서 이제 윤영철 교수님이라고 이제 연세대 교수님 논문까지 베낀 경우인데 예, 이 경우도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편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왕자라는 이제 어른들을 위한 동화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혹성 B612호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혹성은 딱 한 번.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에 의해 망원경이 잡힌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그는 국제 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훌륭하게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가 입은 옷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모두 이런 식이다.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서양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강요한 것은 소혹성 B612호의 명성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매우 멋있는 옷을 입고 다시 증명을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들 그의 말을 믿었다. 여러분, 손석희 씨는 지금 굉장히 멋들어지게 옷을 차려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손석희 씨는 소혹성 B612호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공정한 이미지라는 멋들어진 옷을 입고 있어서 사람들이 손석희가 소혹성 B612호를 찾았을 거라고 막연히 믿고 있을 뿐입니다. 손석희가 아무리 심한 논문 표절을 했어도 사람들은 겉모습에 속아서 믿지 않습니다. 아예 확인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손석희가 B612호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네, 약간 엉성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